어머니,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무슨 약속 말이냐? 약속을 했다면 너 혼자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었겠지. 미안하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난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그런데 그 방식이 너를 망쳤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 99섬 가진 이가 한 섬 가진 이에게서 빼앗아서 100섬을 채우려 한단다. 너는 아직 젊고 너무 많이 가졌더구나. 내게 남은 한 섬은 남겨두렴. 그게 말이 돼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지만 아들은 더 이상 제게 그립지도 일방적인 간절한 사랑도 안타까운 가슴 절절한 소중함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수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베트남에서 사업이 실패해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언제 왔는데? 네, 몇 개월 돼요. 10년이 넘도록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에게서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가족은 10년 전에 베트남으로 이민을 갔고 그 이후 한 번도 아들 가족은 한국에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한국에 왔다며 저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혼자서 시골 고향에 살면서 동네 사람들이나 친구들은 있었지만 자식, 가족과는 다르니까요. 세상에 혼자 떨어진 것 같은 날을 보냈어요. 정수는 간단히 안부만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궁금한 게 많았지만 전화를 하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사업이 망해서 들어왔다는데 얼마나 안 좋은 건가, 도대체 밥은 먹고 사는 건가? 아니면 이제 한국에 들어왔으니 혹시 그동안 혼자 사시느라 고생하셨다며 서울에 올라와 함께 살자고 하려나 하며 매일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옆집의 동네 형님이 정순애, 어쩌려고 그렇게 자식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올라오라고 할 거였으면 벌써 전화했겠지. 맘 접어. 하며 핀잔을 줬지만 형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평소 같았으면 항상 위해주고 서로 의지하고 챙겨주는 사이지만 저는 자식일 만큼은 고깝게 들렸어요. 옆집 형님의 핀잔을 듣고도 저는 매일 기대하고 있었지만 아들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었는데도 아들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 아들 가족이 오려나 하고 10년 넘게 외국에서 보낸 명절이 얼마나 외롭고 그리웠을까. 자식들 오면 먹일 거라고 손자들이 좋아하는 꿀 송편도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갈비도 많이 만들었어요. 추석 음식을 장만하면서 오랜만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간단하게 차례만 지냈는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명절 기분 나겠다. 마당에 핀 국화 향기가 가을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밤새 빚은 송편을 시루에 올리고 잡채 재료를 다듬으며 손자들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준호는 어떤 청년이 되었을까? 작았던 미나는 어떤 소녀로 자랐을까? 명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찍 일어나 마지막 음식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닫고 마당까지 깨끗이 쓸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 서울에서 출발하면 11시쯤에는 도착할 텐데 하고 생각하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난 12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길이 막혀서 늦는 건가 싶어 몇 번이나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차례가 너무 늦어질 것 같아 부랴부랴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핸드폰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오후 2시, 3시,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못 오는 거야? 어머니, 저희 못 갑니다. 새로운 사업 구상하느라 바빠서. 그래, 할 수 없지.
하는데 뒤에서 사람들의 왁자지껄 하는 소리 형부 빨리 오세요. 하며 웃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변명이 제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제 귀에 오랫동안 들리는 형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요즘 핸드폰 성능이 너무 좋구나. 전화를 끊고 차려놓은 음식을 바라보았어요. 10년 만에 만들어본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쓸쓸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마당에 앉아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어디선가 이웃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괜찮아. 다음에 오겠지. 저 자신을 위로하며 속삭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얼마나 반갑고 좋았는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 별일 없고? 애들은? 혼자서 주저리 떠드는데 시큰둥한 아들은 형식적으로 대답하고는 어머니, 지금 남아있는 논 팔아서 사업자금 좀 대주세요.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자금이 없어요. 그동안 있던 논밭을 거의 다 팔아서 이미 몇 차례 사업자금을 대준 걸. 그동안 하는 사업마다 망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운논을 또 팔라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집 앞의 논은 제가 남편과 함께 평생 일구어온 재산이었습니다. 이미 아들의 베트남 사업과 그 전에 여러 사업들을 위해 많은 땅을 처분했지만 이 마지막 논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엄마, 뭘 망설이세요?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급매물로 내놓으세요. 시간 없어요. 하고 아들의 전화는 끊어졌어요.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런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매번 들었던 같은 말, 이번엔 다르다는 말과 함께 저의 재산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 남아있는 추석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추석날 노인정에 다 갖다 주고 혹시 내가 조금 먹을까 하고 남겨뒀던 건데 아무도 먹지 않은 송편, 잡채, 갈비. 정성껏 준비했던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노인정에 음식을 갖다 주며 옆집 형님을 만났을 때 저는 추석 음식을 나눠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들네 안 왔어? 네. 바빠서 다음에 온대요. 거짓말이 쉽게 나왔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밤이 되어 마당에 앉아 남은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물결치는 논은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이 논마저 팔아버린다면 저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생각해봤어요? 이번 사업은 진짜 대박이 날 거예요. 한숨이 나왔어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더 이상 자식을 이길 수 있는 부모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아직 팔 수 있는 게 있어서 다행이네. 자식 힘들다는데 내가 혼자서 이것 붙들고 뭐하나. 이제 더 늙으면 농사도 어려울 텐데. 남아있는 논이 번화한 지역 근처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적지 않은 큰 돈을 마련해서 아들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수표를 받던 날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갖고 온 논이 이제는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위한 일이니 마음을 달랬지요. 돈을 송금하고 나서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해보았지만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남겨도 답이 없었지요. 밤마다 앨범을 꺼내보며 손자 손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미나가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던 모습. 그 아이들이 이제는 얼마나 컸을까요?
저를 서울로 오라고 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시골에서 혼자 뭐 하실 거예요? 어느 날 정수가 전화를 해서 엄마, 혼자 시골에 있지 말고 논이랑 밭, 집 다 팔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손자, 손녀도 돌봐주시고 함께 살아요. 저는 그때 논과 집을 팔지 않았어요. 그냥 손주들만 봐주기로 했죠. 그렇게 5년을 내 손으로 키운 손주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베트남으로 이민 가기 전에 내 손으로 키웠던 손자, 손녀를 10년 넘게 보지 못해 보고 싶고 아들도 보고 싶었어요. 그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평생 터전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과 땅을 떠날 수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다 팔고 갔더라면 나도 같이 베트남으로 데려갔을까?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을까? 하지만 아들은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갑자기 베트남으로 이민 갈 거라며 황망히 떠났죠. 고민 끝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정수는? 애들은 잘 있니? 네. 다 잘 있어요. 정수 씨는 지금 출장 중이라.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돈 보낸 건 잘 받았니? 네. 감사합니다. 그 뒤로도 가끔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정수와 직접 통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출장 중이거나 바쁘다는 대답만 돌아왔지요. 홀로 시골집에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밭에 이것저것 심어서 거기 집중하거나 시간 날 때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계절이 바뀌어 갔습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 1년에 한두 번은 영상통화로 자식들 얼굴을 봤지만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 후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제 시간 되면 하루라도 왔다 갈 수 없니? 애들도 보고 싶고 궁금한데. 요즘 바빠서 그럴 시간 없어요. 저는 얼른 말했어요. 너희들 바쁘니까 내가 하루 가마. 망설이던 정수는 마지못해 그럼 주말에 토요일 날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손자, 손녀를 만날 수 있다니. 12년 넘게 보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컸을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니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식들과 만나서 나눌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은 한국말을 잘할까? 베트남 생활은 어땠을까? 물어볼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들네 가져갈 것들을 바리바리 싸고 만들었죠. 참기름, 들기름 2병씩, 고추장, 된장, 맛있는 간장, 제가 담은 동네에서도 맛있다고 알아주는 김치, 시래기 말린 것, 각종 나물거리, 곶감. 다 한꺼번에 싸놓으니 저걸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벌써 걱정부터 됐죠. 시골 장터에서 새 보자기도 사고 튼튼한 가방도 구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도 하나둘 챙겼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 좋아하던 쌀강정, 미나가 좋아하던 약과까지 시골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들을 골고루 담았습니다. 그런데 걱정도 됐습니다. 요즘 손주들이 커서 이런 건 이제 안 먹을라나? 나이 든 몸으로 무거운 짐을 들고 서울까지 갈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 얼굴을 볼 생각에 그런 걱정은 금세 잊혔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 김 씨가 제 짐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 먼 데라도 가세요? 아들네. 서울가 손주들 보러. 그렇게 많이 싸가지고 어떻게 가려고요? 괜찮아. 내 새끼들 볼 생각하니 힘이 나서. 출발 전날 밤 설레는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집 문단속을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첫 차를 타고 가려고 서둘렀어요.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올라가면 하루 이틀이라도 더 있다 가라고 하려나? 마음이 구름 위에를 올라탄 것 같이
붕 떠서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짐을 모두 싸고 보니 큰 보따리 2개와 가방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그리움이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옆집 사는 형님이 정순애, 어디가? 무슨 일이야? 네, 형님. 경황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네요. 서울 가요. 정수가 오라고 전화 왔어요. 그래. 아이고, 진짜 아들이 오래? 우리 정순애 원 풀었구만. 내가 속 쑤시는 소리. 맨날 해서 미안해 동생. 옆에서 포기하도 딱해서 그랬지. 조심해서 잘 갔다 와. 오랜만에 만나니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아이고, 근데 짐을 다 들고 어찌 가려고? 이리네. 내가 터미널까지 들어다 줄게. 하고 형님이 짐을 들어다 주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버림받은 거야. 잊어버려 한국 온 지 1년이 지났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자식, 뭐하러 매일 턱 빼고 기다리느냐고 핀잔 주던 형님이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의아해하지만 저는 그런 형님에게 의기양양하며 그거 봐. 정수가 바빠서 그렇지. 하며 행복했어요. 말하는 제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동네 사람들에게는 자식한테 버림받았다는 눈초리로 보이는 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제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컸겠네. 형님의 말투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이미 서울에 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민낯의 진실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0수년의 세월이 우리를 어색하게 만들었을지 몰라도 한 번 더 시도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운전기사님이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할머니, 짐이 많네요. 어디 가세요? 서울 가요. 손주들 보러요. 창가에 앉아 달리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잘 될 거야. 꼭 잘 될 거야. 아들 손주들 볼 생각에 3시간 반이 길게만 느껴졌어요. 서울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가슴이 부풀고 설레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서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가지고 온 짐을 끌고 들고 겨우 택시를 잡아 타고 아들 내 주소를 기사님께 보여주자 기사님은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짐이 많으신 것 보니 자식네 가시나 봐요. 네. 아들이 올라오라고 해서 아들네 갑니다. 행복하고 한껏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기사님은 네, 그러세요. 좋으시겠어요. 아드님을 잘 키우셨나 봐요. 비싸고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것 보니 저는 처음 듣는 소리에 잠깐 망설였지만 아는 척. 아, 네. 택시가 도심을 지나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건물들과 잘 가꾸어진 정원이 낯설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곳에 산다고, 베트남에서 사업이 망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다니 의아했지만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주소가 여기 맞습니다. 어디에 내려드릴까요? 저기, 저 건물 앞에요. 짐을 내리고 택시비를 지불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 당황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렇게 비싼 택시비를 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거운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아파트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2104호 김정수 씨 집이요. 경비원은 인터폰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 올라가세요라는 대답을 듣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1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 앞에 서자 손이 떨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베트남 가기 전에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한 동짜리 아파트에서 살던 아들네가 이렇게 번듯하고 좋은 집에서 살다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인지도 모를 신께 감사했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었다니.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하고 특유의 싹싹함으로 저를 맞아 주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넓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손주들의 모습도.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바로 저는 모임이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해서요. 어머니 쉬고 계세요. 저는 오늘 좀 늦을 거예요. 하며 나갔고 며느리가 나가고 한참을 소파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아들이 방에서 나오며 오셨어요? 정수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저를 반기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애들은 어디 갔니? 준호, 미나 보러 왔는데. 저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아, 학원에 갔어요. 주말에도 학원이 있어서. 정수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저는 가져온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봐라. 참기름, 들기름 짜왔어. 내가 좋아하는 김치도 담가왔고, 손주들 좋아할 만한 곶감도 가져왔어. 정수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는 듯 했습니다. 그전 네. 라는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어머니, 짐은 그냥 거기 두세요. 나중에 제가 정리할게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대리석 바닥, 넓은 창문, 비싸 보이는 가구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사라진 정수를 기다리며 거실에 있는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손자 손녀의 최근 사진이 많았습니다. 교복을 입은 준호, 발표회장에서 찍은 미나의 모습. 아이들이 정말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소파에 함께 앉아 있었지만 10수년이 넘는 시간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너무 어색하게 만들었더군요. 그렇게 잠깐 앉아있던 정수는 방으로 조용히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나와서는 점심 뭐 드실 거예요? 내가 싸온 걸로 만들어 먹으면 되지. 김치도 있고. 잠깐 기다려라. 내가 만들어 줄게. 하자 아들은 정색을 하며 번거롭고 귀찮게 언제요? 하나 시키면 되는데 뭐 드실 거예요? 저는 배달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아니, 나는 집에서 올 때 먹고 왔다. 배 안 고프니까 너나 시켜 먹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휴대폰을 꺼내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거실에 다시 혼자 남겨진 저는 이 번듯한 아파트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수야, 손주들 언제 와? 문을 열고 방에서 나온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오늘은 학원에서 늦을 것 같아요. 주말 특강이 있어서. 또다시 침묵. 저는 가지고 온 보따리를 풀어 음식들을 꺼냈습니다. 정성껏 담근 김치, 고추장, 된장. 모두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거 다 냉장고에 넣어둬.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 정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짐을 보며 말했어요. 그냥 두세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이 도착하고 정수는 혼자 식탁에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게 몇 년 만에 만난 모자의 모습인가 싶어 서글펐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손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이 아파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아들네 방문은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제가 싸운 보따리도 풀어보며 맛있는 거 만들어서 한 끼라도 먹고 싶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TV 앞에 앉아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TV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현관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손자 준호가 들어왔어요. 너무 반가워서 환하게 웃어 보였는데 손자는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어이구, 우리 준호. 어디서 만나도 손자인지 몰라보겠네. 그래, 잘 지냈어? 네,
한마디 하고 방으로 가더니 가방을 던져놓고 나왔어요. 바쁘구나? 준호야, 어디 가는 거야? 친구들하고 PC방에서 놀기로 했어요.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릴 때는 제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 대하듯 인사만 하고 가버리다니. 그래, 그럴 나이지 혼자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녁 때가 다 되어가도록 시골에서 도착한 그 모습 그대로 TV 앞에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화면만 보면서 서울 온다고 며칠 전부터 잠도 못 자고 가져올 것들 장만하고 새벽부터 차도 몇 번씩 갈아타고 오면서 피곤했는지 졸다 깨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고 적막하기만 했죠. 잠이 깨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나는 여기 왜 있는 걸까? 뭐 하러 왔을까 하고 자책하고 있을 때 아들이 나와 저녁을 먹어야 한다며 또 배달 음식을 주문했어요. 며느리는 언제 오는데? 아마 늦을 거예요. 아이들은? 애들도 주말이라 바쁘겠죠. 정수의 짧은 대답에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바라보는데 시간은 끝없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가져온 짐 가방은 여전히 현관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누구 하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이 도착하고 정수는 저를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그래도 아들과 함께하는 식사라 생각하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식사 내내 핸드폰만 보며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정수야, 네, 엄마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는 반갑지 않니? 정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수는 그릇들을 버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며느리도 손자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이 이곳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모자지간인데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이 보였어요. 70년의 세월이 제 주름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정수가 뭔가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자 며느리와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들어서며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그래, 보쌈 시켜줘서 먹었다. 어릴 때 내가 키운 손녀도 이제는 많이 컸더군요. 저는 손녀도 안아보고 싶었지만 손녀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미나 정말 많이 컸구나. 손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니 눈매가 어릴 적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만지고 싶었지만 아이가 어색해할까봐 참았어요. 한국에 다시 와서 하는 공부는 어때? 재밌니? 적응은 잘하고? 제가 궁금한 점을 쏟아냈지만 역시 손녀도 어색하고 짧게 네. 하더군요. 할머니가 너희들 용돈 주고 싶어서 하면서 손주들에게 30만 원씩을 건네며 학교 다니다가 사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렴. 감사합니다. 너무나 짧은 인사, 그동안에 못 만났던 그 시간은 크나큰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만들었더군요. 그리고 저는 너무 불편하고 피곤했습니다. 내 집에서 같으면 새벽같이 일어나면 초저녁에 잠자리에 드는데 아들네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잠깐 저녁 먹는 시간 외에는 몇 시간을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2시가 다 되어서야 정수야, 나는 어디서 자면 되니? 정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그게 어머니 주무실 곳이 없어요. 방이 4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옷방이라서 미나하고 주무세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방금 내 아들이 한 말이 맞나 싶었습니다. 미나 침대는 크지도 않고 손녀가 불편해 할 것 같아서 나는 거실에서 자면 된다. 했더니 아들이 짜증을 내며 그러게 왜 올라오셔가지고 번거롭게 하세요? 며느리는 민망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수 씨가 요즘 일이 많아서 좀 예민해져 있어요. 손자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손녀 미나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거실에서 자도 괜찮아. 시골에서는 이불 깔고 자는 게 더 편하단다. 저의 궁색한 핑계가 허공에서 맴돌았어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왜 올라오셔가지고 번거롭게 하세요?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왜 그래요? 하며 며느리가 이불을 갖다가 거실에 깔아주었죠. 불을 끄고 거실에 누웠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남은 논을 팔아보낸 돈, 십수년의 기다림, 그리고 오늘의 인행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어? 너무했잖아. 어차피 내일이면 가실 양반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갑자기 와서 이렇게 부담 주시는데. 그래도 어머니 비위를 좀 더 맞춰봐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빨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지치고 슬퍼 보였습니다. 내일 일찍 가야겠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잠을 청해보려는데 아들이 방에서 나오더니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사업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내려가시는 대로 남은 밭 팔아서 좀 보태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많던 논밭 다 팔고 이제 마지막 노후 자금으로 남겨놓았던 것 작은 밭 하나인데 그것마저 아들은 팔아달라네요. 그것 하나 남은 건데.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다 제 거잖아요.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팔아주세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자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죽을 때 싸들고 가실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아끼세요, 아끼시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야, 그게 내 마지막 재산인데. 아들은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려워요. 베트남에서 빚도 많이 져서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아들아,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어차피 나중에 다 저한테 올 거잖아요. 지금 주시든 나중에 주시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정말 급해요. 정수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제가 믿고 키우고 사랑했던 그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시골집에 홀로 남겨진 세월 동안 저는 아들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논밭을 팔아보낸 돈도 모두 아들과 손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것마저 달라고 합니다. 정수야, 엄마는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 너희들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버텼는데. 남은 밭은 아들은 참을성 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게 살았어요. 베트남에서 사업 망하고 돌아와서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까지 감정적으로 이러시면 저더러 어쩌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순간 아들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들인가요? 제가 이렇게 되도록 사랑했던 아들인가요? 정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흐르는 눈물을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밭마저 팔면 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노후에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재산인데
하지만 아들이 어렵다니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내 피부치, 내 아들인데. 다시 한번 새벽녘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아무도 모르게 떠나기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늦어지도록 오늘도 일요일이라 누구도 일어나지 않고 집안은 조용하네요. 한잠도 못 자고 일어난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긴 시간이 숨도 크게 못 쉬겠고 감옥 같았어요. 조용히 아들네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터미널로 가는데 하염없는 눈물만 흘렀어요. 이제는 이 세상에 내 가족은 없구나. 오로지 나 혼자 몸이구나를 실감하며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집으로 오는 동안 배 고픈 줄도 모르겠고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 풀들이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집으로 들어서니 싸갔던 짐가방도 음식 보따리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제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요한 정막이 저를 감쌌습니다. 어제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창문도 제대로 닫지 않고 갔더군요. 하지만 시골이라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쪼그려 앉아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실컷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기다림, 그리움, 사랑,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한참을 울고 난 후 마당에 나가 우물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제 얼굴을 적시자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네 집에 두고 온 짐가방과 음식들이 생각났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옆집 형님이 제 모습을 보고 놀라며 다가왔어요. 정순애, 언제 왔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으면 내가 데리러 갔을 텐데. 방금 왔어요. 괜찮아요. 어쩐 일로 이렇게 빨리 왔어? 아들네서 며칠 있을 줄 알았는데. 대답하기 힘들어 그저 미소로 얼버무렸습니다. 형님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쓸쓸하게 쓴웃음을 지으며 더 묻지 않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다시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아 제 너머 멀리 보이는 남은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달라던 그 밭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왜 말도 없이 가셨어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왔다. 정수야. 왜 그렇게 갑자기 가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제가 터미널까지 데려다 드렸을 텐데.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에서야 묻는 그 질문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뭘 데려다 줘. 내가 혼자 못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밭 내기는요? 생각해 보셨어요? 역시 그것이 아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더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명확해졌어요. 정수야. 그 밭은 팔지 않을 거야. 그건 내가 남은 인생 살아갈 마지막 의지처란다. 어머니!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무슨 약속 말이냐? 약속을 했다면 너 혼자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었겠지.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 엄마도 내 삶을 살아야겠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난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그런데 그 방식이 너를 망쳤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 99섬 가진이가 한 섬 가진이에게서 빼앗아서 100섬을 채우려 한단다. 너는 아직 젊고 너무 많이 가졌더구나. 내게 남은 한 섬은 남겨두렴. 그게 말이 돼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지만 아들은 더 이상 제게 그립지도 일방적인 간절한 사랑도 안타까운 가슴 절절한 소중함도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 혼자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상에 혼자라는 사실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